네,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최성욱 노무사라고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단순하죠. 산업재해 예방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거고요.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대해서 계층 구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국민투표로 재개정할 수 있는 헌법이 있고요. 헌법에서 이제 32조에서는 근로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죠. 근로의 권리에는 당연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권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 헌법의 근로권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부 장관이 제정하는 세 개의 시행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시행 규칙인데 가장 디테일하고 법 규정이 많은 시행 규칙입니다. 약 한 680여 개 정도의 법률 규정이 있고요. 이거 전체 다 합하면 1000개가 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모든 것을 다 디테일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관리감독자분들께 안전보건 교육을 지금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부와 공단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여기는 감독하고 이제 규제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공기관, 여기는 정부기구인 것이고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 민간기관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이고요. 재해예방기관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안전검사기관, 예를 들면 크레인 안전 정기 검사라든지 뭐 이런 검사를 하는 기관, 건강진단기관 있고요. 작업환경 측정, 이거는 유해한 화학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분진이라든지 이런 보건 관련해서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측정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지도사, 그리고 산업보건지도사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쭉 말씀드릴 건데 안전보건 각 주체라고 되어 있죠. 각 주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사업주일 거고 두 번째로는 근로자도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근로자의 의무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주의 의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 의무죠. 법을 따라야 된다.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이 얼마나 유해한지,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업주가 알려야 되고 반대로 우리 근로자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 교육받고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기록 및 보고 의무인데요.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노동청에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 조사표에 대한 내용인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라고 되어 있는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정의가 이게 지금 산업재해라는 뜻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세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일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안법상 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산재법상 산재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을 근로자가 한 경우에도 산업재해 조사표는 노동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 산재 신청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거고요. 산업재해 조사표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우리가 산재 발생했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의 일단 객체가 다르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기 때문에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에서 산재 신청했으면 이거 안 해도 돼, 산재 조사표 안 해도 돼 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둘 다는 각각의 규정으로서 둘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중대재해란 이래 돼 있어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1번입니다. 보통은 1번이니까 사망자 발생하면 노동부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법령 요지 등의 개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중대재해나 뭐 산업재해와 관련돼 가지고 보고할 때 우리 관리감독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보통은 이제 회사의 안전관리자들 있잖아요. 산재가 발생해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거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의 업무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해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그 현장에 항상 이렇게 모든 현장에 상주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로서 그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산업재해 조사표의 양식을 보면 재해 발생의 개요라든지 언제 어떻게 이 사람이 다치게 되었는지 뭐 이런 걸 디테일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고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도 적어야 되는데 어쨌든 보고를 안전관리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발생 과정이라든지 디테일한 내용들은 현장에 계신 관리 감독자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산업재해 조사표를 직접 작성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실무상 보면.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주셔야 그 내용들을 잘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분들께 좀 잘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 요지 개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요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요를 이렇게 나타낸 A4 한 장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사업주는 비치를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뭐 노사협의회 같은 겁니다. 그런 위원회를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의결된 사항 그리고 보고된 사항 이런 내용들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됩니다. 다음은 표지부착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경고 표지가 있고요. 지시 표지가 있고 안내 표지가 있고 또 금지 표지가 있긴 합니다. 금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뭐 무슨 주의, 뭐 충돌 주의, 뭐 낙하물 주의, 뭐 이런 표지들 있잖아요. 그런 표지들을 사업주가 잘 부착을 해놔야 되고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에
뭐 부착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모국어로 이 표지를 작성해서 부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상 표지의 종류라고 돼 있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지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번 금지 표지 빨간색으로 돼 있죠. 2번 경고 표지 노란색, 3번 지시 표지 파란색, 4번 안내 표지 초록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4번까지가 대표적인 표지고요. 보시면 출입 금지, 보행 금지, 차량 통행 금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금지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경고 표지는 종류가 두 개예요. 여기까지가 있고 또 여기까지가 있죠. 보시면 마른 목골에 빨간색이 있고요. 노란색인 삼각형이 있어요.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마른 목골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화학 물질이 쉽게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입니다. 라는 거고요. 폭발할 수 있습니다. 폭발성 물질입니다. 라는 그런 표지입니다. 근데 이 세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방사성 물질도 있지만은 보통은 물질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태에 대한 경고 표지고요. 매달린 물체가 있습니다. 라는 상태. 그리고 고온 작업 환경입니다. 라는 상태. 뭐 넘어지기 쉽습니다. 몸균형 상실 경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 표지입니다. 지시 표지는 전부 다 보호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고요. 파란색. 동그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안경을 착용하세요. 예를 들면 그라인더 작업할 때 그 물체가 튈 수 있으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경, 방독 마스크는 유해한 화학 물질이 있을 때 방독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방진 마스크는 분진이 있을 때, 보안면은 용접 작업을 할 때, 안전모는 추락이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때, 기막에는 소음 작업, 안전화는 뭐 물체에 뭐 끼임, 찍힘 뭐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안전장갑 같은 경우에는 뭐 감전 위험이나 뭐 화상 위험이 있을 때고, 안전복도 유해한 화학물질이 내 몸에 튀거나 뭐 이럴 때 착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안내 표지가 있는데, 이 안내 표지는 보통 뭐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표시예요. 세안 장치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표시고, 비상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지는 뭐 들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표지입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이 아니라 이외의 표지예요. 이외의 표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페이지에 있는 건 그 전 슬라이드에 있었던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그 빨간색, 뭐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파란색, 초록색 내용들이 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명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법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법 이외의 표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법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색깔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법에 나와 있지 않아도 꼭 법에 있는 위험이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끼임주의 표지 같은 경우에는 법에 없는 거예요. 법에 없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날 때 끼임 사고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의 표지들이 반드시 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표지들을 마련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는 조금 섞여 있어요. 지금 안내 표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갑 요거는 법상이고요. 보안면도 법상이고 방진도 법상인데 예를 들면 뭐 무진복 착용 뭐 이런 것들은 법상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뭐 에어라인 마스크 착용 뭐 이런 것들도 법상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건 요런 노란색의 주의 표지도 있고 요런 파란색의 지시 표시가 있다. 보통은 요거는
보호구 착용이고, 요거는 어떤 물질이나 상태에 대한 경고 표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듣고 계신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하고 있고요. 근로자 정기교육인데, 근로자 중에서 관리감독자인 사람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6시간 이상 교육을 들으셔야 되고요. 안전관리자보다 관리감독자의 교육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 교육은 24시간, 2년마다 14시간씩 들으면 되고요. 안전관리자에 비해서 안전관리자는 2년에 14시간이지만 관리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6시간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관리자보다 교육 시간이 더 많고요. 그 말인즉슨 안전관리자보다 관리감독자가 이제 현장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훨씬 핵심적인 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용시 교육 하루 풀로 써야 됩니다. 그 밖에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그리고 사무직은 정기교육부터 말씀드리면, 정기교육은 6개월에 12시간 이상 요거고요. 사무직은 6개월에 6시간 이상. 요거 절반입니다. 요거에서 요거 절반. 그 채용시에는 웬만하면 8시간 이상 교육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기교육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관리감독자 교육은.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시간들 있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16시간이 관리감독자 교육인데, 무죄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6시간의 절반인 8시간만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유해 위험한 기구의 방호 조치인데요. 예초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초기 맞습니다. 원심기, 우리가 생각하는 원심 분리기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기 압축기, 금속 절단기, 지게차, 뭐 랩핑기, 이렇게 요런 기계들은 조금 위험한 기계들이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호 조치를 해야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너무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뭐 폭발성 물질도 있고, 뭐 소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감염 물질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겠죠. 너무 높은 수준이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해인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내용인데, 잘 보시면, 예를 들면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요런 표지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인화성 물질, 이거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생김새고, 이런 위험하고 유해한 표지가 있는 제품들은 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는 것을 비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잘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같은 것도 다 이 인화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면 이런 표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집에서 쓰는 거니까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사업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메이크업 샵이다. 메이크업 샵이다라고 치면은 업무에 이런 스프레이를 사용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 스프레이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신나도 있고요. 실무상 가장 많은 건 페인트, 아니면은 엔진 오일, 이런 것들도 다 유해한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해 두어야 하고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그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그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출력해서 그 물질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이 있는 곳에 이 자료를 비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위험성 평가인데요.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따로 교육을 할 것이니까 여기서는 대략적인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위험성 평가가 가장 노동부의 안전관리 방안의 첫 번째 원스텝을 위험성 평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근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위험성 평가가 가장 이 산재 발생을 낮추는 데 가장 효율이 있다라는 것이 정론, 대부분의 학자들의 통계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이 위험성 평가를 시행령 4조 3호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고요. 정기평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사전 준비부터 기록 및 보존까지 6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처음에 사전 준비할 때는 규정을 작성해야겠죠. 어떠한 기법을 사용해서 어떠한 대상으로 담당자는 누구고 언제 할 거고 개선은 언제, 위험성 평가 자체는 언제 할 거고 개선 조치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위험한 것이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 종류의 위험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유해 위험 요인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은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위험한 요인들을 쭉 나열한 요인들을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판단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기법이 들어갈 때 이 위험성을 묻고 갈 것인지, 무시해도 되는 위험인지, 아니면 개선 조치를 해야 되는 위험인지를 판단을 해서 개선 조치를 시행을 하고요. 여기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감소대책을 실행하게 되면 위험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위험성을 떨어뜨리는 일련의 과정을 위험성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공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자분들이 보통은 원래는 이 전 과정에 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그 노동부 고시에 따라서 대부분의 과정에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이 부분에서 좀 관리 감독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자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현장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현장으로 나와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관리 감독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위험한지도 어떤 것이 위험한지를 파악할 때 관리 감독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좀 효율성 있는 그리고 효과성 있는 위험성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다음은 작업 환경 측정인데요. 유해한 작업장의 경우에 작업 환경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적혀 있네요.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더 땡겨서 더 자주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 이런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분진 이런 게 있을 때는 작업 환경 측정 기관에 의뢰해서 작업 환경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출 기준 밑으로 이 유해 인자를 노출 기준보다 높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고요. 작업장을. 그 다음에 건강진단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적 용어로 표현하기에는 건강검진이라고 하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건강검진이라고 하는데 법상 용어는 이제 건강진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반 특수가 요게 대표적인 게 건강진단이고요.
유해인자나 분진, 뭐 물리적 인자, 야간 작업을 많이 할 때, 뭐 이럴 때는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특수 건강 진단을 받는 대상자가 처음에 업무 투입할 때는 배치 전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장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에서 파생되는 게 배치와 수시 건강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2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이제 일반 건강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받으라고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안 받으면 근로자가 과태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건강진단 받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잘 따라서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셔야만 이제 과태료를 안 맞습니다. 다음은 역학조사인데요. 역학조사는 뭐 거의 이건 잘 없고요. 보시면 신종 직업성 질환이 의심된다. 이런 경우에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자도 협조해야 됩니다. 요거는 신종 직업성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 노동부 장관이 하는 조사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작업환경 측정 같은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 기관이 하는 거고, 그리고 방금 전에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건강진단기관, 병원이죠. 거기서 하는 거고, 역학조사는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 카드인데요. 건강관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긴 하네요. 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성면이나 뭐 이렇게 건강관리 카드, 이 카드의 발급 대상 기준 사업장이 있어요. 그 특수건강검진을 무료로 한번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제도의 취지는 이제 이 공단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거든요. 이 공단에서 직업성 질병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어떤 종사자가 어떻게 질병이 많이 발생하더라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발급을 시켜주는 겁니다. 대신에 카드 소지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이제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인데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이거는 되게 많았어요.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 근로금지 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출근 못하게 하는 거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그리고 조현병, 마비성 치매, 심장, 신장, 폐질환 있는 사람들은 근로금지 시킬 수 있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근로자 교육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좀 조현병 있는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좀 이상해 라고 해가지고 근로를 금지시키려고 어떤 푸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은 이 근로 금지의 제한은 근로자에 대한 어떤 보복성 조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이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로금지 요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암 잠수 작업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하루에 6시간, 일주에 34시간까지만 근무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인데요. 요거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뭐 지게차 기능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 면허잖아요. 지게차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해당 작업, 지게차 운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진단. 그 다음에 뭐 개선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작업 중지가 있어요.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부에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요. 그리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있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이라고 나와 있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요. 그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고 싶으면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얘기하고요. 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의뢰해서 안전보건 진단을 뭐 구조진단이나 뭐 이런 거 받아야겠죠. 진단을 받은 개선 계획을 작성한 후에 작업 중지 해제 명령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 만약에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런 프로세스로 노동부에 푸시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주의 의무는 끝났고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보통은 사업주, 예를 들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근로기준법이라고 칩시다. 근로기준법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뭐 1.5배 가산수당을 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사업주에게 국가가 명령하는 규정이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도 대부분의 규정들이 사업주야 너 건강진단도 시켜야 돼, 근로자들 건강진단 시켜라, 교육도 잘 시켜라, 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다, 뭐 이렇게 사업주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이 사업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좀 특이한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좀 특이한 것이 근로자의 의무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되게 특이한 구조인 거긴 합니다. 근로자는 법, 시행령 지켜야 되고 사업주가 조치하는 것도 따라야 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따라야 될까요?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정사항을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 조치도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도급인 사업주가 수급인의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뭐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뭐 위험의 외주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김용균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전면 개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급인도 수급인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인의 조치에도 근로자들은 따라야 됩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 아까 안 받으면 과태료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신종 질병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거기에 협조해야 된다라는 의무도 있고요.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안전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물질 공장의 안전조치들을 규정한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화재 폭발을 주로 다루는 공정안전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개선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개선계획을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 명령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개선 계획 제출하는데, 그러면 어떤 개선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개선안들을 준수해야 되고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보건 관리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랑 마찬가지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경우에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규정에 근로자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방호조치에 대한 근로자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방호조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컨베이어에 덮개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컨베이어에 덮개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예를 들면 그걸 점검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라고 하는 경우에는 방호조치 해제할 수도 있잖아요. 덮개를 이제 풀고 해제하고 이제 그 안쪽을 들여봐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수리하거나 이럴 때는요. 그럴 때는 사업주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서 해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제한 후에 그 사유가 소멸한 때가 뭐냐면 수리 다 끝나면 바로 다시 덮개로 덮어놔라 라는 거고,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덮개가 이제 떨어져 나간 경우겠죠. 덮개가 떨어져 나가면 사업주한테 알려야 된다라는 또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해야 될 위험 요인 같은 경우에는 기계, 기구, 기계, 기구 이런 게 있겠죠. 아까 같은 뭐 방금 말씀드린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지게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크레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엄청 많겠죠. 기계적 위험들. 그리고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물질,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부식성 물질, 산화성 물질,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 이런 물질에 의한 위험도 안전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열, 아주 추운 상태, 아주 더운 상태, 뭐 전기 감전에 의한 위험, 또 안전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뭐 그 밖에 에너지, 뭐 방사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그 온도뿐만 아니라 또 습도나 뭐 이런 거에 의한 에너지에 의한 위험도 있을 수 있겠죠. 작업 방법 불량에 대한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음은 특수한 위험이라고 돼 있는데 뭐 그렇게 특수해 보이진 않고 그냥 기타 위험 장소라고 보면 추락 장소, 그다음에 붕괴 장소, 물체가 떨어지고 날아올 위험, 뭐 이걸 비례라고 합니다. 비례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떨어짐 방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돼. 뭐 건설 현장에서는 뭐 비계를 보통 뭐 아시바라고 얘기하는데 작업 발판, 시스템 비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안 되면 안전 방망을 설치해야 된다고 뭐 추락 방호망이라고 표현해요. 그 법상 표현에서는. 근데 보통은 이제 작업 발판을 업무도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작업 발판을 만들어야 되죠. 비계를 조립해서요. 다음은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낙하물 같은 경우에는 비례 위험이 있겠죠. 요 같은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 옆에 지나가면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살짝 위로 기울여 가지고 그물을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낙하물 방지망은 어떤 목적이냐면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공구 같은 걸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이런 게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물건을 물건에 의한 맞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거고요. 수직보호망이랑 방호선반도 조금은 비슷한데 조금 다르긴 한데 수직보호망 같은 경우에는 개구부 예를 들면은 뭐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콘크리트만 해놓고 아직 샤시나 이런 게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창문이 뻥 뚫려 있으니까 거기로도 이제 물체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다음은 무너짐, 붕괴, 떨어짐 뭐 이런 건데요. 집안의 무너짐, 구축의 무너짐,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전조치가 아니라 이제 보건조치인데요. 보건조치는 보시면 소음, 진동, 기압, 저온, 고온, 그 다음에 산소 결핍, 병원체 감염, 그리고 단순 방복, 뭐 요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되겠죠. 다음에 뭐 조명, 채광,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찌꺼기 등 이런 건 이제 뭐 분진, 뭐 이런 게 되겠죠. 여기 있네요. 분진, 미스트, 흉 이런 게 배출되는 기체, 액체, 찌꺼기 같은 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은 이제 작업 중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작업 중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근로자는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시면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켜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업주의 의무니까 근로자의 권리가 되겠죠. 사업주가 중지 조치를 안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상급자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산업재해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중지해야 되고 근로자는 대피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